따스한 봄 기운을 깨는 요란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붕 위에서 평화롭게 지저귀던 새들도 화들짝 놀라 모두 달아났는데요. 막 문턱을 지나고 들어온 홍영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란 홍영감은 부인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는가 싶어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지요. 홍영감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부인 정씨가 요사스러운 자세로 누워있는 게 아닙니까? 부인, 대체 무슨 일이요? 이불 위에 들어놓은 정씨는 감았던 눈을 뜨더니 바로 홍영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정씨가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기 한 달 전, 홍영감은 부인과 함께 장시에 간 적이 있습니다. 바깥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던 홍영감이 모처럼 부인과 함께 바람을 쐬러 나왔던 것이죠. 보통 일이 없을 때는 근방에 사는 영감들과 함께 사냥을 나갔었는데요. 이번에는 부인과 시간을 갖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장시에 간 것이었습니다. 시장에는 정씨와 인연을 맺은 영란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정씨는 영란이 바깥 향반과 1년 만에 사별했다는 얘기를 듣고 가까워졌습니다. 영란에게 연민을 느낀 것도 있지만 유쾌한 입담을 보이는 그녀에게 조금씩 호감이 생겼죠. 홍영감은 시장을 다니는 일이 지루했지만 영란을 보더니 헛기침을 했습니다. 영란의 아리따운 미모에 숨을 삼키고는 지체 높은 양반처럼 어깨를 으쓱했지요. 영란도 눈치를 챘는지 홍영감의 행동을 보고 몰래 피식하고 웃어버렸습니다. 세 사람은 이후에도 가끔 만나서 시장에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광대들의 놀이판도 즐겨보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홍영감이 놀이판 도중에 뒷간에 간다고 자리를 떴는데요. 돌아오는 길에 예쁜 옷이 보여 한 벌 구입해 오는데 그녀가 앞에 서 있던 겁니다. 그 옷은 저에게 주시렵니까? 영란이 그 요망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홍영감은 부인에게 준다는 말을 하려다 숨을 삼키고 말았죠. 어떻게든 부인에게 준다는 말을 하려고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란은 홍영감의 의중을 이미 파악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홍영감도 알고 있었지만 그저 영란이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지요. 마님은 잠시 최영감 댁에 가 계십니다. 최영감 부인과 자주 이야기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계시죠. 홍영감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영란은 정씨가 한동안 이곳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하는 거니까요. 마님 말씀으로는 나리가 바로 집으로 돌아가실 거라고 하더이다. 정말 그러실 겁니까? 글쎄 옳시다. 부인은 어디로 가실 예정이요? 제가 사는 곳은 이 근방이옵니다. 옷이 저에게 딱 맞을 것 같은데 봉황이 될 기회를 주시겠나이까? 홍영감은 씩 웃으며 영란을 따라갔지요. 영란이 사는 곳은 양반댁처럼 대문도 드높고 담벼락도 웅장해 보였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여종과 머슴이 급히 나왔는데요. 차를 가져오라고 시키더니 급히 시장으로 가서 이것저것 식찬이 될 것들을 사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종과 머슴이 나가자 집에는 홍영감과 영란만 남았지요. 홍영감은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며 긴장감을 풀어보았는데요. 갑자기 영란이 일어서더니 그 비단과 같은 옷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나리께서 주신 옷을 입어봐야겠지요. 홍영감은 눈을 크게 뜨고 영란의 탐스러운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뒤태부터 머리까지 어찌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홍영감은 입술이 마른 것도 모르고 빤히 쳐다보고 있었죠. 나리의 안목이 확실히 다르시군요. 이 옷 덕분에 귀티가 더 흐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홍영감은 아무 말도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리따운 여인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꿈만 같았죠. 결국 홍영감은 벌떡 일어서더니 영란을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영란은 깜짝 놀라는 척하면서 홍영감을 뒤로 밀쳤는데요. 사실 이불 위로 살짝 밀쳐서 넘어뜨린 것이랍니다. 홍영감은 기습적으로 쓰러진 것이라서 당황했는데요.
빳빳하게 일어선 것 때문에 얼굴이 금방 붉어졌지요. 영란의 표정이 그것을 탐하는 여인처럼 돌변하더니 맹렬하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영란은 당황했습니다. 홍영감의 물건이 생각보다 더 컸던 겁니다. 나리, 어찌 이렇게 실하시옵니까? 이렇게 실한 건 난생 처음이옵니다. 홍영감도 난감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개를 숙이고 살아서 부인과 잠자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영란을 보고 용기가 다시 생겼나 봅니다. 나 역시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요. 이게 다 부인의 안목 덕분 아니겠소. 말이 끝나자 영란은 다시 한번 맹렬히 달려들었습니다. 홍영감은 그 찰나의 극락이라는 것을 경험했지요. 영란의 입에서 끈적거리는 소리가 아주 사나워서 홍영감은 외마디 비명을 지를 정도였습니다. 뒤로 아주 넘어가 버린 홍영감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그 흡인력에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주 맹랑하게만 보였던 그녀의 얼굴이 백치미를 바라자 홍영감도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지요. 뒤태를 눈앞에 둔 홍영감도 용기를 내어 맹렬히 달려들었습니다. 영란의 신음이 통곡에 가까워지자 홍영감도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갔다던 머슴과 여종도 올 것 같아서 바깥 분위기에 관심을 좀 가져보려고 했지만 짜릿한 전율 때문에 쉽지 않았지요. 겨우 거사를 마친 두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린 채 드러누웠습니다. 다행히 여종과 머슴은 땀이 모두 식은 뒤에야 나타났죠. 사실 영란은 과부가 아니라 한때 잘나가는 기생이었습니다. 정씨 부인과 가까워지면서 기생이라는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정씨 부인이 이유도 없이 잘해주니 더 불쌍하게 보이고 싶어 과부라는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영란은 그동안 많이 외로웠다고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혼자 살다 보니 정말 마음에 드는 남자가 나타나면 그대로 품에 안길 생각이었다고요. 집으로 돌아온 홍영감은 정씨 부인과 마주치고 화들짝 놀라버렸습니다. 나리, 어디를 다녀오시는 겁니까? 홍영감은 기침 한 번 하더니 뒷짐을 지면서 최대한 채통을 지키며 말했지요. 오는 길에 김영감을 만나서 회포 좀 풀고 왔소이다. 부인께서는 최영감 댁에 잘 있다 오셨소이까? 제가 최영감 댁에 가 계신 건 어찌 아셨습니까? 영란이 말하던가요. 자수 이야기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논다고 하던데요. 갑자기 정씨 부인의 얼굴이 굳어지니 홍영감도 바짝 긴장했습니다. 아무래도 영란이 그것이 좀 이상하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시오. 저에게는 과부라고 했사온데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니 기생이라는 말이 있사옵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홍영감이 기침을 꿀꺽 삼키자 정씨 부인이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나리, 몸이 어디 안 좋으십니까? 안색이 좋지 아니합니다. 아니요. 오랜만에 먼 길을 걸어왔더니 피곤해서 그런 것이오. 염려하지 마시오. 홍영감은 얼굴이 빨개져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죄인이 된 것 같아 불안한 모습이었지만 정씨 부인은 홍영감에게 병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했지요. 그날 밤 홍영감은 많이 피곤했습니다. 영란에게 모든 힘을 쏟아부었으니 당연하지요. 눕자마자 바로 눈이 스르르 감기는데 갑자기 가슴팍으로 정씨 부인의 손길이 들어오는 겁니다. 나리, 오늘 저 때문에 많이 피곤하셨지요. 홍영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정씨 부인과 잠자리를 포기했습니다. 그것이 실하지 않으니 정씨 부인도 만족하지 않았고 홍영감도 흥을 잃어서 점점 고개를 돌리고 자는 일이 많았지요.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로 정씨 부인이 먼저 다가오는 겁니다. 정씨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손을 갖다 댄 것뿐인데 무척 딱딱했던 겁니다. 정씨 부인은 놀라서 그 안을 들여다보았는데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옵니까? 이게 어쩌다 이렇게 실해진 것이옵니까?
그거야 당연히 부인의 안목. 아니지, 부인이 그렇게 바라봐주니 그런 것 아니겠소.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오늘 많이 피곤하신 게 아니옵니까? 부인이 이렇게 돌봐주니 피곤함이 싹 가신 게 아니겠소. 정씨 부인은 마치 목적한 바를 이룬 사람처럼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홍영감도 모처럼 정씨 부인의 손길에 기분이 좋았지요. 그런데 정씨 부인이 갑자기 돌변하는 게 아닙니까? 눈에 힘을 주는 정씨 부인의 얼굴에 홍영감은 화들짝 놀랐지요. 그리고 맹렬히 거기로 달려드는 정씨 부인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정씨 부인도 그동안 많이 외로웠던 것이었죠. 그동안 영란을 만났던 것도 그 외로움을 달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영란이 과부가 아니라 기생이라는 소문을 들은 뒤로 고민이 많았는데 때마침 홍영감이 큰 선물을 준비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홍영감은 또 한 번 뒤로 넘어갈 정도로 극락을 경험했습니다. 잠자리를 포기한 정씨 부인의 욕정이 이 정도로 대단한 줄 몰랐습니다. 정씨 부인은 다급히 일어서더니 바로 그 실한 곳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홍영감은 당황했지만 모처럼 들떠 보이는 정씨 부인을 보니 괜히 덩달아 기분이 좋았지요. 정씨 부인은 처녀 시절부터 노래와 시를 즐겼는데 지금 보이는 모습은 과격한 여장부였습니다. 정씨 부인도 느꼈는지 천천히 운율을 즐기는 것처럼 우아하게 흔들었습니다. 하루에 2번이나 거사를 치른 홍영감은 다음 날 아침에 코피를 흘리고 말았습니다. 정씨 부인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피를 닦다 보니 안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갑자기 무리해서 코피까지 흘린 것으로 생각했지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정씨 부인은 한약을 다려서 바쳤습니다. 홍영감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 한약의 효과 덕분에 영란과 정씨 부인을 감당할 수가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씨 부인이 여종들을 데리고 다듬이질을 하고 있는데 머슴 억새의 시선이 이상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종이나 머슴도 아닌 바로 정씨 부인이었지요. 다듬이질이 끝나자 억새는 조심히 정씨 부인에게 다가왔습니다. 마님, 그동안 송구하였사옵니다. 나리께서 갑자기 땔감 간수를 하라고 그 먼 길로 떠나보내니 마님을 보필하지 못하였사옵니다. 억새야, 이제 네 일만 신경 쓰거라.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마님? 이제 너도 네 짝을 찾으라 이 말이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마님? 저에게는 마님뿐이옵니다. 정씨 부인은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큰일 날 소리를 하는구나. 너하고 내가 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갑자기 왜 그러시옵니까, 마님? 지난 밤에 있었던 일을 어찌 잊겠사옵니까? 정씨는 정색하며 다시 다그쳤는데 억새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너무나 외로웠던 정씨는 억새와 잠시 눈이 맞아 거사를 한 번 치른 적이 있었던 겁니다. 억새에게는 잊을 수 없는 밤이었기에 그 이후부터 정씨만 눈이 들어왔습니다. 정씨의 이야기는 더 충격이었습니다. 잠자리를 포기했던 홍영감에게 큰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억새는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크게 일어섰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씨는 홍영감이 다른 여인과 만나고 있다는 억새의 말에 더 크게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억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정씨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지체 높은 홍영감이 다른 여인과 만났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홍영감이 밤중에 갑자기 쓰러져 버렸습니다. 정씨와 거사를 치르는 중에 벌어진 일이라서 조용히 의원을 불러서 병치레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배짱 좋게도 영란이 찾아온 겁니다. 여종까지 데리고 나타난 영란은 한약까지 다려왔지요. 정씨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자네가 여기까지 무슨 일인가? 나리 병세가 어떤지 보러 왔사옵니다. 자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네. 정씨는 한약이 눈에 들어오니 점점 불쾌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한약을 도로 가져가라고 하고 싶었지만 보는 눈들이 많았지요. 홍영감이 걱정된다고 찾아오는 공들도 많았고 특히 오랫동안 함께 지내온 종들 때문에라도 체면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지요. 억슬가 말한 그 여인이 영란이라면 어찌해야 하나 생각하던 찰나에 영란이 손목을 잡는 겁니다. 제가 어찌 나리 때문에 왔겠습니까? 마님이 눈물을 흘리며 걱정할 것을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았사옵니다. 그래도 절 위로해 주시는 분은 마님 아니었사옵니까? 정씨는 잠시 영란을 의심했던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영란이 이렇게 예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 그런 몹쓸 생각을 하면서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을까 하고 자책했지요. 그렇다고 해서 영란과 다시 사이좋게 지낼 마음도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예민해진 것 같다고 느낀 정씨는 영란이 돌아간 뒤에 홍영감의 건강만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열심히 한약을 먹었더니 금방 나았지요. 건강을 되찾은 홍영감은 한약의 효과 덕분인지 거기가 이전보다 더 잘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영감이 바로 만나고 싶은 사람은 정씨가 아닌 영란이었습니다. 영란의 그 요망한 얼굴이 그리웠던 것이죠. 정씨에게는 미안한 마음이었지만 도저히 욕정을 잠재울 수가 없었답니다. 결국 홍영감은 정씨가 잠시 친정에 간 사이에 영란을 찾았습니다. 영란도 홍영감이 그리웠는지 그 요망한 미소를 지으며 지그시 쳐다보는 게 아닙니까? 홍영감은 그동안 쌓여있던 마음을 모두 풀어보였지요. 부인 몰래 다른 여인을 연모하는 게 미안했지만 이것이 다 영란이 다려준 한약 덕분이라고 위로했습니다. 홍영감은 영란이 맹렬히 달려드는 게 좋았답니다. 뜨거운 입김이 하체를 타고 올라오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게다가 영란의 흡입력에서 오는 그 짜릿함은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참 영란의 뒤태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문이 벌컥 열리는 게 아닙니까? 한참 열이 올라온 두 사람은 문 앞에 서 있는 여인을 보고 기겁했습니다. 바로 정씨 부인이 서 있는 겁니다. 정씨가 친정에 가지 않고 홍영감을 몰래 미행했던 겁니다. 병이 나았지만 홍영감의 상태는 더 이상해 보였습니다. 정씨는 홍영감이 뭔가에 목말라 보이는 것처럼 다급해 보였습니다. 입술도 자주 마르고 허기가 진 모습도 매우 이상했지요. 의원은 병이 나으니 기운이 갑자기 세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의심스러운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의원은 쌓였던 욕정이 폭발한 것이라고 이실직고하였습니다. 정씨는 의원에게 설명을 듣고는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지요. 그 연정의 상대가 영란이라는 것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후에 홍영감은 100번 사죄하고 무릎도 꿇었지만 정씨의 마음을 돌리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정씨가 홍영감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과부가 되는 것은 더더욱 싫었지요. 특히 홍영감의 그 큰 것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날 정씨는 잠자는 중에 홍영감의 가슴을 쓰다듬었습니다. 부인, 나를 용서하는 거요? 어찌 그 일을 용서할 수 있겠나이까? 일이야 어찌 됐든 나리를 그년에게 보낼 수는 없사옵니다. 정씨는 독한 얼굴을 하고는 홍영감의 물건을 뒤척이듯이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홍영감이 놀라 옆으로 물러나는데도 정씨는 멈추지 않았지요. 홍영감은 정씨가 혼내주는 것으로 오해하고 다시 100번 사죄한다고 했지만 정씨가 그대로 실한 물건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제야 홍영감은 정씨의 의중을 파악하고 정씨의 맹렬한 기세를 받아들였지요. 정씨는 지난번처럼 그대로 홍영감 위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홍영감이 아픈 동안에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영란 때문이 아닌 욕정 때문이었죠. 욕정을 참느라 너무 힘들어서 한 번은 비명까지 질러 모두를 놀라게 했답니다.
이후에도 정 씨는 홍영감이 떠나서 영란에게 갈까봐 두려워 여러 번 소리를 질렀습니다. 홍영감은 마지막까지 영란의 곁을 지키며 부부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지요. 백년언약을 아실 겁니다. 젊은 남녀가 부부가 되어 평생 같이 지낼 것을 굳게 다짐하는 언약이지요. 서양에서는 결혼 20주년을 맞아 서로 사기로 된 선물을 주고받는다고 하는데 이를 도혼식이라고 합니다. 40주년에는 서로 모직으로 된 선물을 주고받는 모직혼식이 있다고 하네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부부가 한평생을 같이 살며 함께 즐거워하는 백년동락을 꼭 기억하시어 행복한 삶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오씨라는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워낙 가난해서 머슴 일까지 도맡아 하며 살고 있었죠. 어느 날 집신을 신고 주막을 찾았는데 한 소년이 그 신을 신고 한양으로 가면 백금은 받겠다며 놀렸답니다. 선비는 더는 참을 수 없어 한양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신 외에는 팔 것도 없어서 자존심이 상했지만 소년의 놀림에 자극을 받은 셈이었죠. 오씨는 남은 집신들을 가지고 한양의 유명한 시장을 찾았습니다. 며칠 동안 집신들을 내걸고 팔아보았지만 예상대로 한 짝도 팔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오씨는 그동안 학문만 닦으며 살았던 터라 행상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집신의 터무니없는 가격에 비웃기만 했고 며칠 후부터는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용모가 아주 어여쁜 여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양반댁 따님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재산가의 여종 정도는 되어 보였지요. 처음에는 오씨 옆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갔는데 며칠 동안 집신만 내걸고 앉아있는 모습이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가격도 아주 터무니없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고 욕을 하고 있었죠. 그 이상한 광경을 지켜본 지 보름이 지나자 여인이 오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있는 집신들 전부 사겠습니다. 모두 얼마죠? 오씨는 전부 사겠다는 말을 잘못 알아듣고 집신 한 짝 가격만 불렀습니다. 제가 몽땅 살 테니 저를 따라오시지요. 그제야 오씨는 깜짝 놀라고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이 집신들을 전부 산다는 말이요? 그렇사옵니다. 보아하니 한평생 학문만 닦으신 선비님으로 보이는데 갈 곳이 없으신 게 아닌지요? 부끄럽게도 형편이 그렇게 됐소이다. 정말 이 집신들을 전부 산다는 말이요? 제가 비록 여종으로 살아왔으나 거짓은 고하지 않습니다. 어서 따라오시지요. 오씨는 한 달을 넘게 시장에서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된 밥 한 끼도 못 먹어본 지 오래고 따뜻한 물에 목욕조차 한 일도 까마득했지요. 집신들을 짊어지고 따라 들어간 집은 매우 넓고 화려했으며 대문은 꽤 드높았습니다. 여종의 거처인 행랑으로 들어간 오씨는 방에 앉기도 전에 이곳이 자신한테 과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씨의 눈치를 살핀 여종은 해맑게 웃으며 편히 앉아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그 고을에서 유력 인사로 꼽히는 황씨 일가의 여종, 옥란이었습니다. 집신값은 내일 아침에 드릴 테니 하룻밤 주무시고 가세요. 오씨는 체면을 생각해서 거절하고 싶었지만 대궐 같은 집에 들어와 보니 편히 쉬고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렇게 말없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데 푸짐한 상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까? 보기만 해도 군침이 흐르는 소고기에 전통주까지 내온 겁니다. 그릇도 정결하고 음식까지 진기하니 오씨는 당장이라도 모두 입안에 넣고 싶었습니다. 그럼 천천히 맛있게 드시고 계십시오. 오씨는 옥란이 나가고 눈치 볼 사람도 없자 급하게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먼 시골에서 채소나 먹던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맛이 있었겠습니까? 젓가락질 몇 번의 상 위에 음식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전통주까지 들어가니 기분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해가 지자 옥란은 상을 치우고
목욕물까지 받아 주었습니다. 오씨는 모처럼 따뜻한 물 안에서 불순하고 속된 때를 모두 벗겨냈습니다. 몸이 아주 깨끗해지자 오씨의 신수도 훨씬 번듯해졌죠. 목욕을 끝내고 행랑으로 돌아온 오씨는 몸이 나른해지자 졸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잠을 자려고 이불을 펴고 있는데 옥란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고로 귀한 손님을 받으면 딸을 내어준다고 하였사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침소에 들었사옵니다. 오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죠. 하얀 소복을 입고 들어온 옥란의 자태에 넋이 나간 겁니다. 제가 어찌 그런 일을 감히 바라겠습니까? 오씨는 침을 삼키느라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헛나오니 얼굴이 금방 홍당무가 되었지요. 옥란은 아랑곳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을 때는 오씨가 딸꾹질까지 했는데요. 옥란의 손길은 금세 오씨의 어깨를 거쳐 턱선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오씨는 딱딱하게 일어선 자신에게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난에 찌들어 여색이라는 건 꿈도 못 꾸었죠. 이런 날이 올 줄 오씨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오씨는 혹시 이 모든 게 꿈이 아닐까 하고 볼을 꼬집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옥란은 우아하게 웃더니 점점 그 손길이 하체로 향하는 것입니다. 도드라진 그곳에 손길이 도달하니 짜릿한 기분이 전신을 흔들었습니다. 오씨는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랐다는 것도 모르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지요. 옥란의 손이 그것에 스치자 거의 쓰러지듯 숨이 넘어갔습니다. 선비님도 참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으셔서 어찌 큰일을 하시겠습니까? 말이 끝나자 옥란의 손이 더 과격해지는 게 아닙니까? 그녀의 손길이 절구질로 바뀌는 순간 오씨는 바로 드러누워 버렸죠. 그러자 옥란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오씨의 바지를 벗겼습니다. 부끄러울 일도 이제 없지만 뜨거운 온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자 오씨는 숨을 삼키고 옆으로 누우려고 했지요. 옥란이 오기라도 부리는 걸까요? 오씨의 몸을 억지로 똑바로 하더니 그 거친 손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체에서 야릇한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자 오씨는 참을 수가 없어 크게 신음을 내버렸지요. 절정에 다다르는 순간에 옥란은 그 거친 손을 멈추더니 바로 위에 올라타는 겁니다. 오씨는 옥란의 근엄한 표정이 이상했지만 그녀의 묵직한 하체를 그대로 받아들였지요. 그제야 제대로 된 절구질이 시작되자 오씨는 이불을 꽉 쥐면서 절규에 가까운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밤을 보낸 오씨는 아침에 일어나서도 이게 생시인가 하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곱게 차려 입은 옥란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농에서 꺼낸 새 옷을 갈아입은 오씨는 몰라보게 풍모가 당당해졌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신부로 많은 여종이옵니다. 선비님은 이제 제 낭군님이 되셨으니 대감님께 인사를 올리시지요. 절대 뜰 아래에서는 절하지 마시옵소서. 오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찌 그렇습니까? 이제 와서 하는 말이라 부끄럽습니다만 이렇게 대궐 같은 집의 대감님께 결례는 아닌지요? 학문을 갈고 닦으신 선비님이 아니십니까? 향족으로 보여야 하오니 이번에는 제 말대로 해주십시오. 향족이라 하였소? 그럼 저보고 대감 면전을 두고 기만이라도 하라는 거요? 저에게 다 생각이 있사오니 이번만큼은 제 얘기대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씨는 이상했지만 이 집에 다시는 머물 것 같지는 않아서 시키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대감은 딱 봐도 기계가 있어 보였지만 오씨는 주눅들지 않고 당당히 대청으로 올라갔습니다. 시중 들던 머슴들은 깜짝 놀라 오씨를 끌어내리려고 했지요. 그 앞에는 옥란이 큰 각오라도 한 사람처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양옆에서 끌어내리려는 압박이 심했지만 오씨는 끝까지 버틸 심산이었죠. 무섭게 노려보던 대감은 갑자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옥란이 아주 믿음직스러운 신랑감을 골랐구나. 보아하니 학문 좀 아는 양반인 것 같은데 여종의 남편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시오? 비부쟁이라고 하오.
비록 시골이었지만 대대로 양반댁에 있었던 향족이니 절대 뜰 아래에서 절할 수 없소이다. 조마조마하게 지켜보던 옥난이 그제야 안심하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씨는 어차피 가난뱅이라서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상관없었습니다. 어젯밤 그 황홀한 경험을 했던 터라 더는 여한도 없었지요. 예상외로 대감은 크게 만족하고 손뼉까지 쳤습니다. 믿기기 힘들었지만 오씨는 그날 이후에 행랑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옥난의 신랑이 되었던 것이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오씨는 옥난과 한 방을 쓴다는 것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옥난은 아침부터 다급한 표정으로 다가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서방님은 그동안 책만 읽으셨기에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르시겠지요. 오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집신 내걸고 있던 저를 이미 오랫동안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옥난은 대꾸하지 않고 큰 돈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게 무엇이오? 이 돈을 가지고 나가서 다 쓰고 오시지요. 대관절 그게 무슨 말이오? 이 많은 돈을 그냥 쓰고 오라는 거요? 서방님은 그동안 책만 읽으셔서 돈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시지 않습니까? 이참에 제대로 쓰고 오시지요. 오씨는 그저 부인과 화목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옥난은 그럴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옥난에게는 따로 목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오씨는 옥난이 준 돈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 보았습니다. 막상 돈을 써보려고 했지만 정말 막막했지요. 주점에서 밥 한 끼 먹은 것 외에는 특별히 돈을 쓸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오씨는 옥난이 준 돈의 절반도 쓰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막상 돈을 쓰려고 하니 정말 깜깜하더이다. 부인 말대로 지금까지 책만 읽고 살았더니 이렇게 되었구려. 서방님, 벌써 잊으셨습니까? 서방님처럼 행상에도 문외 아닌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생각해보니 오씨 외에도 비슷한 차림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오씨는 제 살 길도 찾기 바빠서 말도 걸어보지 못했지요. 옥난은 놀랍게도 그 사람들의 물건을 모두 사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씨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사람들도 딱한 건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오씨는 남은 돈을 가지고 시장으로 가서 그 사람들이 팔고 있는 물건들을 모두 사주었습니다. 오씨가 한 사람에게 물건을 사면 다른 비슷한 형편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제대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부질없어 보였지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나니 주변에 인심 좋은 한량들과 가깝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오씨가 술과 고기를 사주면서 기분을 내보니 어느새 모두가 좋은 동료들이 됐던 것이죠. 이어 가난한 집에서 공부를 하며 지내는 선비들도 오씨가 주는 돈으로 붓과 먹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니 시장을 중심으로 오씨가 요즘 사람 같지 않다는 말이 떠돌았습니다. 그렇게 수만 전을 써버러니 이제는 옥난이 활쏘기를 익히라는 겁니다. 그동안 학문에만 전념하느라 몸이 그리 건강하지 못했지요. 오씨는 옥난이 시키는 대로 매일 말을 타며 활쏘기를 했습니다. 평생 글 공부만 하던 오씨가 처음부터 활을 잘 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여러 한량들이 먼저 다가와 함께 궁수를 연마하도록 도왔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오씨는 무쇠로 만든 철전이라는 화살이나 대나무로 만든 삼전 등을 모두 멀리 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씨가 건장해지자 이번에는 행상 얘기가 나왔습니다. 몸이 건강해져서 옥난과 잠자리도 자신 있었지만 행사는 정말 자신이 없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은 정말 소질이 없었다고 믿는 겁니다. 옥난은 또 돈을 쥐어주면서 지방 고을을 가리키며 대출을 최대한 많이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오씨는 옥난이 알려준 고을로 가서 대출을 사려고 했는데 다른 지방에는 흉년이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었죠. 대출을 짊어지고 지나가는 오씨는 그 사람들이 딱해서 돈 몇 푼을 주고 왔습니다.
옥나는 오히려 그 말을 듣고 적선은 좋은 일이라면서 오 씨를 칭찬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지방 고을로 가라더니 최대한 면화를 사오라는 겁니다. 오 씨는 그제야 옥난의 생각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서 구입한 대추도 매우 귀한 지방이 있고 면화도 따로 필요한 지방이 있었던 것이죠. 이번에는 오 씨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씩 웃으며 출발했습니다. 이제 적선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오 씨는 이제 어디를 가도 대접받는 인사가 되었지요. 오 씨는 어느 주막에 들러 술과 고기를 즐겼다가 출발 시간을 늦게 잡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금방 등불이 반짝이는 곳에 머물렀는데 가난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노부부는 깊은 산골까지 찾아온 오 씨를 희한하게 쳐다봤습니다. 오 씨는 밥상을 차리는 노부부의 접대가 좋아서 오면서 구입한 옷가지들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러자 노부부는 무척 기뻐하며 백배 살해했습니다. 오 씨는 이제 적선의 즐거움을 알게 됐는데요. 지난 힘들었던 시간도 떠오르니 감개무량한 것이죠. 그때 노부부가 차려온 상 위에 인삼이 보였습니다. 이 나물은 어디서 가져온 것입니까? 노부부가 말하길 가까운 곳에 인삼밭이 있어서 매번 캔다는 겁니다. 오 씨는 놀라서 캐놓은 인삼들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노부부를 따라간 곳에는 인삼 수십 단이 보였습니다. 가장 큰 것은 발목보다 컸는데 가장 작은 것은 손가락 크기였습니다. 놀란 오 씨는 이 인삼들을 전부 사겠다고 말했습니다. 산골 깊숙한 곳에 이런 인삼밭이 있는지 꿈에도 몰랐지요. 여기에 노부부의 젊은 아들이 인삼들을 짊어지고 가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인삼을 가져오자 옥나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수확 덕분에 뛸 듯이 기뻐했지요. 옥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 씨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대감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아주 굵은 인삼 5뿌리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어디서 이런 귀한 것을 얻었단 말인가? 쇳내 지아비가 행상을 나갔다가 얻어왔다기에 이렇게 대감님께 바치옵니다. 대감은 크게 기뻐하여 오 씨를 불렀습니다. 오 씨의 옷은 햇빛에 비쳐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아니, 그 옷은 또 무엇인고? 소인이 차곡차곡 쌓아둔 면화로 준비한 것이옵니다. 어느 지방에서는 면화가 아주 귀해서 부르는 것이 값이옵니다. 신수가 아주 훤하구나. 이후 대감에게 더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공이 대감의 집을 찾았는데 인삼들을 보고 매우 부러워했던 겁니다. 대감 혼자만 인삼들을 맛볼 수 있냐면서 하나같이 한 뿌리씩 달라고 성화였지요. 그때 대감은 오 씨를 소개하고 싶어서 일부러 자리에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오 씨는 조그만 성의를 표한다면서 인삼 3뿌리씩 나눠줬습니다. 공들이 오 씨를 궁금해하자 대감은 여종의 남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신부는 향조기자 무과 출신이라는 말에 공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은 날이 끝나가는데 옥난의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오 씨는 옥난을 조용히 불러 물어보았습니다. 서방님도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는 대감의 강요로 혼례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와 어머니께도 신랑은 제가 직접 고르겠다고 했습니다. 종이라는 신분 때문에 제가 원하지도 않는 혼례를 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감은 근방에 사는 양반댁에 아무 머슴을 소개했지요. 저는 차마 거부할 수 없어서 이미 혼례를 약속한 사람이 있다고 거짓을 고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서방님이옵니다. 처음에는 서방님에게 솔직히 고하고 혼례는 없는 일로 하려고 했으나 서방님의 그 미소가 잊혀지지 않더이다. 적선하고 온 서방님은 이 세상을 모두 가진 것처럼 행복해 보였습니다. 힘들었던 시절을 기억하시어 큰 뜻을 품으시는 것 같아 정말 보기가 좋았습니다. 설명을 듣던 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보통 여인이 아니었구려. 아무리 종이라고 하나 큰 돈을 쥐어주며 그런 일을 벌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요. 이미 부인의 뜻을 헤아리고 그대로 행하였는데
지금은 부인 말대로 너무나 행복하구려. 오 씨는 천천히 다가와 옥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잠자리는 위선이었으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서로 사랑의 눈길을 주고받았지요. 적선여경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경사스럽고 복된 일이 자손에게까지 미친다는 뜻입니다. 주역의 문헌전에 따르면 재앙이라는 것도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한 일이 조금씩 싹이 트면서 벌어진다고 합니다. 아주 사소한 행위들도 자식들이 부모를 보고 배우게 되지요. 선행뿐만 아니라 악행 등도 누적이 되면서 후대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부전자전을 꼭 기억하시어 행복한 삶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옛날 한 고을에 고독한 남자 김도령이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해서 머슴도 없었지만 입에 풀칠할 정도로 살아가고 있었죠. 언젠가는 꼭 과거에 급제하겠다는 꿈을 안고 살아가는 김도령은 유일한 낙이 바로 여색 가득한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과거를 준비 중인 다른 학도들은 글 공부에 지칠 때면 산책을 다니며 좋은 공기를 한껏 마시는데요. 김도령은 방에서 나오지 않고 책에 푹 빠져 있었죠. 근방에 사는 동료들은 당연히 김도령이 글 공부에 여념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김도령이 여색 내용이 가득한 책을 읽는 것도 모르고 경쟁심에 산책 시간도 줄이고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김도령은 우연히 시장에서 얻은 책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사는 재상이 근처에 사는 젊은 과부와 눈이 맞아 사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절을 지키는 여인들에게는 가당치도 않은 내용이었지만 과부의 요사스러운 행동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답니다. 김도령의 눈에 들어온 건 다름 아닌 과부의 그림이었는데요. 워낙 사실적으로 그려진 그림이라서 김도령은 잠을 자면서도 스스로 형상을 하면서 황홀한 기분에 빠졌지요. 하지만 우리 고독한 남자 김도령은 성욕을 채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야한 글에만 심취해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젊은 과부의 이야기가 욕구 불만을 제대로 건드린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에 김도령은 잠이 오지 않아 이 요망한 책을 다시 펼쳐 보였습니다. 내용은 필요 없고 그 과부의 그림을 보려고 한 것이었죠. 김도령은 마치 그 과부와 사랑이라도 나누는 것처럼 남사스러운 상상을 하고 말았습니다. 김도령이 그림 속으로 들어가 과부와 손을 잡고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좋았는지 김도령은 그저 해해하고 웃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에 김도령은 후회 막심했습니다. 명색의 과거의 급제의 재상이 될 자가 이게 무슨 추태란 말인가. 김도령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글 공부에 전념했지요. 하지만 반나절도 가지 않아 과부의 얼굴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식힐 겸 다시 그 책을 펼쳤는데요. 다시 한번 그림 속으로 들어가 마치 과부가 자신을 보고 미소라도 띈 것처럼 또 해해하고 웃고 있었지요. 이를 끝낸 김도령은 다시 자책하는데 소피가 마려워 밖으로 나왔습니다. 요강에다 보려고 했지만 이상하게 그 젊은 과부가 지켜보는 것 같아 부끄러웠지요. 그동안 그림 속에서 연인이 된 것처럼 굴었으니 당연히 창피했겠지요. 그래도 그냥 밖에서 보려고 했지만 날씨가 춥기도 했고 깜깜해서 무서웠습니다. 결국 김도령은 부엌으로 달려가 이를 봤는데요. 부엌이 따뜻하기도 했고 어릴 적에 무서워서 부모님 몰래 부엌에서 볼일을 본 것도 생각이 났지요. 어느새 그런 날이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김도령도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젊은 과부의 그림을 보고 그 민망한 상상을 한 뒤에 부엌으로 조르르 달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김도령의 이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근방에 사는 홍란이라는 아낙네였는데요. 홍란은 근처에 사는 여인들 몇 명만 알고 지낼 정도로 밖에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홍란이 주막에서 음식을 구해서 오는 길에 김도령이 부엌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겁니다. 바깥 양반이 동지죽을 사오라고 한 것을 깜빡 잊었다가 밤늦게 돌아오고 있었죠. 안 그래도 무료하게 살아가던 홍란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다음에도 밤늦게 주막에 간 홍란은 일부러 김도령이 사는 집 주변을 지나갔습니다. 예상대로 늦은 밤에 자꾸 부엌을 드나드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홍란은 아예 미리 부엌 뒤에 숨어 있다가 김도령의 남사스러운 행동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홍란은 숨을 죽이고 김도령의 방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훔쳐보았죠. 집에 돌아온 홍란은 웃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과거 준비를 하는 학도 중에 저렇게 순진한 아이가 있었다는 게 놀라웠죠. 홍란은 이 순진무구한 남자를 어떻게 혼내줄지 고민했습니다. 평소에 누구와 긴 대화도 하지 않아서 상의할 아낙네들도 없었지요. 그때 홍란은 어릴 적 읽었던 동화를 기억했습니다. 부엌에 있으면서 모든 기륭을 판단하는 신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시나요? 조왕신은 부엌을 맡는 신으로 불립니다. 홍란은 재밌는 꾀를 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홍란은 바로 시장에 가서 여우 가면을 구했습니다. 여우에 진짜 꼬리는 없다고 해서 박제로 된 것들을 몇 개 모아왔지요. 홍란은 김도령이 부엌에 가는 시간에 맞춰 여우 가면을 쓰고 옷도 두툼하게 입고 밖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김도령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부엌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오늘도 김도령은 책 속의 과부 그림을 보고 그 민망한 상상을 해버렸습니다. 부엌으로 또 조르르 달려오고는 일을 치르고 있었는데요. 홍란이 여우 가면을 쓰고 꼬리를 밑으로 몇 개 밖으로 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진한 김도령은 과부 그림만 생각하느라 홍란이 지켜보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예 그 과부 그림이 그려진 책을 들고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정신이 빠져 있는데 홍란의 발소리에 움찔했습니다. 그렇게 홍란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된 김도령은 혼비백산에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죠. 다른 사람이라면 겨우 진정한 다음에 홍란을 향해 누군데 부엌에 멀뚱히 서 있느냐고 물었을 겁니다. 홍란은 기다렸다는 듯이 최대한 다른 여인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애썼습니다. 이런 몹쓸 놈을 보았는가? 감히 조왕신을 노하게 하다니. 돌처럼 굳어버린 김도령은 그제야 발이 움직여지면서 뒤로 물러섰는데요. 조왕신이라는 말을 듣고도 김도령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을 지키면서 모든 기륭을 판단하는 조왕신을 모르느냐? 조왕신이 노하여 산신령께 고하였나니 내가 직접 너를 벌하러 왔노라. 조왕신은 이해했는데 여우가 갑자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김도령은 여전히 너무 놀라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김도령의 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산신령이 전해 들었다는 겁니다. 부엌에다 자꾸 그 짓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산신령이 구미호를 보내서 벌한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던 김도령이 갑자기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뒷짐을 지고 태연하게 바라보는 게 아닙니까? 놀래려고 왔던 홍란이 되려 놀란 꼴이 돼버렸죠. 홍란은 의아해서 계속 쳐다만 봤는데 김도령이 제법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도 집에서 이렇게 추운데 여우님은 산에서 얼마나 추우실까? 김도령은 처음과 달리 태연해 보였습니다. 아니, 태연한 척 행동한 것이었죠. 어릴 적부터 짐승들은 놀라거나 겁을 먹는 사람들한테 먼저 덤벼든다는 얘기를 기억한 겁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하는 행동을 그대로 한 것이었죠. 바로 앞에 여우가 있지만
그저 불쌍한 짐승이 지나가는 것처럼 행동한 겁니다. 홍나는 여우 가면 덕분에 놀란 표정을 숨길 수 있어 참 다행스러웠습니다. 김도령은 속으로 벌벌 떨다가 하던 일을 빨리 멈추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홍나는 웃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귀여운 남정네로 보였는데 이제는 꽤 똘똘해 보였던 겁니다. 홍나는 다시 꾀를 냈습니다. 무서워서 도망치는 꼴을 보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 남정네와 재밌게 놀고 싶었던 것이죠. 홍나는 바깥 양반이 일을 보러 간 사이에 김도령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곱게 차려입고 나갔지요. 모처럼 혼례를 올리기 전에 그 빼어난 미모로 돌아왔습니다. 홍나는 김도령이 부엌으로 가는 시간에 맞춰 집을 찾았습니다. 김도령은 이 시간에 여인이 찾아오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 이 부엌에서 여우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김도령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것을 어찌 아십니까? 홍나는 여유롭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여우가 보낸 처자입니다. 추위를 걱정해주는 그대의 마음에 감복해 저를 보낸 것이지요. 김도령은 믿기 힘들었지만 여우가 보냈다는 말을 그대로 믿어버렸습니다. 조왕신 얘기를 듣고 미리 책에서 읽어본 것입니다. 조왕신과 산신령을 거쳐 구미호까지 왔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는 다시는 부엌에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여우가 감복해 여인을 보냈다고 한다니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나는 김도령의 대답은 들을 필요도 없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당황한 김도령은 홍난의 뒤를 졸졸 따라갔죠. 먼저 홍난은 밥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김도령을 위해 진수성찬을 차려주었습니다. 이때를 대비해 미리 시장에서 고기와 술까지 준비해 왔지요. 김도령은 얼떨결에 진수성찬을 먹고 술까지 들어가니 기분이 좋아졌답니다. 밤이 다가오자 홍난은 방을 닫고는 지그시 김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홍난의 눈빛과 마주한 김도령은 책 속의 과부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넋이 빠져보고 있는데 홍난은 속으로 재밌다며 웃고 있었죠. 홍난의 부드러운 속살이 등불에 비치자 김도령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상상하기만 했던 여인의 보드라운 피부가 눈앞에 펼쳐지자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홍난은 김도령의 양손을 잡고 그대로 가슴 부위로 인도하였습니다. 김도령은 다시 한번 침을 꿀꺽 삼키고는 홍난의 매끄러운 피부를 탐해 보았지요. 손끝으로 느껴지는 언덕 사이가 왜 이렇게 탐스러울까요? 김도령은 너무 좋아서 홍난의 가슴을 와라 가나버렸습니다. 충동적이었지만 김도령은 그냥 꿈을 꾸는 것이라고 믿었죠. 김도령이 얼굴을 파묻고 비비듯이 훑어버리자 홍난도 모처럼 젊은 사내의 입김에 황홀한 기분에 빠졌습니다. 야릇한 소리가 가슴 부위에서 한참 들리고 있을 때도 김도령과 홍난은 이대로 시간이 멈추길 바랐습니다. 김도령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홍난의 언덕 사이를 떠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제 그 야릇한 소리는 홍난의 언덕을 타고 앵두 같은 입술로 건너왔습니다. 홍난의 새빨간 입술이 크게 떨리고 있자 김도령은 주저하지 않고 더 애처롭게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덕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자 홍난은 천천히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도령은 이때다 싶었습니다. 마치 홍난이 주는 마지막 기회로 여겼던 겁니다. 김도령의 물건은 이미 준비라도 한 것처럼 빳빳해져서 홍난을 위협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홍난은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나 봅니다. 활짝 열린 문은 어디로 가고 홍난의 앵두 같은 입술이 저돌적으로 쳐들어온 것이죠. 여우가 보낸 고결한 여인이라는 건 이제 없었습니다. 김도령은 홍난의 과격한 움직임에 따라가려고 그대로 드러누워 버렸지요.
이제 그 야릇한 소리는 홍란의 입술에서 신명나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홍란은 지칠 아낙네가 아니었습니다. 바깥 양반과 논지 너무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육체에서 흘러나오는 온기는 전혀 식지 않았습니다. 홍란은 김도령의 눈빛을 피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누웠지요. 뜨거운 온천이 김도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온천의 유속이 휘황찬란하게 높아지고 있을 때 홍란은 조금 더 라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온천이 더 뜨거워지길 바라는 것이지요. 홍란도 그렇지만 김도령도 불가능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된 바에야 온천이 모두 마를 정도로 뜨거워지길 바랐습니다. 온몸을 땀으로 적시고 있을 때도 홍란은 멈추지 말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김도령은 속으로 옳거니 하면서 빳빳해진 물건이 처음으로 고마웠답니다. 아무리 그래도 김도령은 사람이었습니다. 역시 여우가 보낸 여인이라서 그런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김도령도 뜨거운 욕정을 모두 풀어낼 작정이었지만 이제 하체의 힘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죠. 홍란은 멈추지 말라면서 김도령의 허리를 묵직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김도령은 1000리라도 달린 사람처럼 헥헥거리고 있었는데 홍란의 입에서 환희에 가까운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김도령은 처음으로 홍란에게 놀라고 있었는데 허리를 감싸는 다리는 여전히 튼실했지요. 결국 김도령은 멈추지 않고 홍란의 뜨거운 온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밤을 샌 두 사람은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욕정을 엿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김도령의 친구 석도령이었습니다. 석도령은 낯뜨거운 신음 소리에 놀라서 김도령 집에서 떠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홍란이 떠나자 석도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김도령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죠. 내가 다 알고 있으니 숨기지 말고 모두 말하게. 저 여인은 대체 누구인가? 홍란이 얼굴을 가리고 나간 탓에 석도령은 그녀가 누구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김도령은 끝까지 숨기려고 했죠. 지금까지 방 안에서 엿에 가득한 내용의 책을 읽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가장 친한 친구가 계속 재촉하니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김도령은 밤에 아무도 드나들지 않을 때 석도령을 불렀습니다. 사실 이 책이 발단이 되었다네. 책을 받아든 석도령은 놀람과 동시에 화가 났죠. 그동안 경쟁심에 글공부를 열심히 한 자신이 억울했던 겁니다. 그 뒤시하기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왕씨는 들어봤지만 산신령이 여우를 보냈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던 겁니다. 김도령은 결국 홍란과의 대화를 석도령이 엿듣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석도령은 조왕신의 존재까지 믿어버린 것이지요. 석도령도 밤만 되면 외로운 남자였습니다. 과거 급제를 위해 열심히 공부했지만 한번 드러난 욕정을 어떻게 잠재우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석도령도 김도령이 한 것처럼 과부가 그려진 그림의 책을 구해서 부엌으로 조르르 달려가 그 민망한 상상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참 낯뜨거운 일이었지만 여우가 보낸 그 여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그렇게 며칠을 부엌에 가서 그 짓을 하였지만 통 소식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여우님이 나타나실까 하고 기대감에 가보았지만 여전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도령이 말한 그 여우가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석도령은 들뜬 기분으로 여우와 마주했는데요. 막상 여우를 보니 겁이 났지만 김도령이 한 것처럼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나도 집에서 이렇게 추운데 여우님은 산에서 얼마나 추우실까? 김도령이 한 것처럼 헛기침 한 번 하고 뒷짐까지 지고 말이지요. 여우는 고개를 갸웃하고는
석도령의 요상한 행동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여우가 떠나지 않고 계속 보고 있으니 석도령도 서서히 불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추위에 벌벌 떨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석도령은 이제 여우가 보낸 여인을 기다릴 차례였지요. 그렇게 며칠을 기다렸지만 여인은커녕 쥐새끼 한 마리도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석도령은 이상해서 부엌으로 가봤는데 글쎄 시장에서 어렵게 사온 음식들이 전부 사라진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때 온 여우가 진짜 짐승이었단 말인가? 석도령은 갑자기 소름이 끼쳤지요. 얘기를 전해 들은 김도령은 바닥을 치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자네를 해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구먼 그래. 내가 그런 말을 했던 건 짐승을 보고 놀라거나 무서워하면 먼저 달려들기 때문이었네. 자네가 목숨을 부지한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기게. 그래도 석도령은 억울했습니다. 홍나는 그날 이후로도 얼굴을 가린 채 김도령의 집을 가끔 찾아왔습니다. 홍난을 미행한 석도령은 그녀가 여우가 보낸 여인이 아니라 근방에 사는 아낙네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진실을 알게 된 김도령도 이제는 홍난과의 만남을 그만두고 글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산마태수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세 마리의 말을 타고 오는 수령이라는 뜻으로 재물에 욕심이 없는 깨끗한 관리를 말합니다. 조선 중종 때 청백리라는 이름을 떨친 송음의 고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지방관은 8필까지 하는 말들을 데리고 부를 과시했지만 송음은 항상 3필의 말만 데리고 다니며 검소하게 행차했다고 합니다. 재물을 탐하지 않는 청렴한 관리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아 산마태수라고 불렸던 겁니다. 김도령은 잠시 여색 가득한 내용의 책에 빠져 있었지만 뒤늦게 자신의 과오를 인정한 점은 높이 사야 할 겁니다. 석도령 역시 전화위복으로 여기고 더 나은 지방관이 될 수도 있지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재물에 대한 욕심 없이 깨끗한 관리인 청백리를 꼭 기억하시어 행복한 살 이어가시길 바랍니다.